나랏말싸미 둥귀게 달아. 1446년 한 권의 책이 조선에 등장했습니다. 그 책에는 세상에 없던 28개의 글자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글자는 배우는데 단 하루면 충분했고 세계 어느 문자보다 과학적이었습니다. 570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이 문자를 인류 최고의 발명이라 부릅니다. 오늘은 당신이 몰랐던 한글의 충격적인 비밀을 모두 밝힙니다. 15세기 조선.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백성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글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사용하는 문자는 한자뿐이었습니다. 한자는 중국에서 온 글자였고 배우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수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 했고 그것도 수십 년을 공부해야 겨우 익힐 수 있었습니다. 한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양반 중에서도 일부만이 한자를 제대로 구사했습니다. 상민들은 거의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했고 쓰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평등의 구조였습니다. 글을 아는 양반들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법을 읽을 수 있었고 계약서를 쓸 수 있었으며 지식을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착취당했습니다. 관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자는 권력이었고 무지는 노예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이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세종은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글로 옮기지 못한다. 이것이 옳은가? 백성들은 분명히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세종은 결심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새로운 글자를 만들겠다고. 이것은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어디에도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든 예가 없었습니다. 문자는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것이지 누군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문자를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과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세종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지편전 학사들과 함께 했습니다. 정인지, 신숙주, 성산문, 최항 등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비밀리에 연구했습니다. 왜 비밀이었을까요? 반대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양반들은 새로운 글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자가 그들의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종과 학자들은 인간의 발성기관을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소리가 만들어지는지, 혀와 입술과 목구멍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소리를 글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음의 기본 글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미음은 입술의 모양입니다. 시옷은 이의 모양입니다.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입니다. 이것은 천재적 발상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문자도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획의 원리였습니다.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면 소리가 센 글자가 되었습니다.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읔이 되고 니은에 획을 더하면 디귿이 됩니다. 이것은 체계적이었습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한 번 원리를 이해하면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모음은 더욱 철학적이었습니다. 천지인 사상에 기반했습니다. 는 하늘을 의미했습니다. 둥근 모양은 하늘의 형상입니다. 은은 땅을 의미했습니다. 평평하고 수평인 것이 땅의 모습입니다. 이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의 형상입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하여 모든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아는 이 오른쪽에 를 붙인 것입니다. 양의 기운이 땅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어는 이 왼쪽에 를 붙인 것입니다. 음의 기운입니다. 오는 의 위에 를 붙인 것입니다.
양의 기운이 하늘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에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주관의 표현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훈민정음은 배우기 쉬웠습니다. 세종대왕은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깨우칠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28개의 글자만 익히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한자처럼 수천 개를 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1443년 훈민정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세종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발표는 신중해야 했습니다. 예상대로 반대가 거셌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지편전 학사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중국을 섬기는 우리가 왜 새로운 글자를 만듭니까? 이것은 오랑캐나 하는 짓입니다. 그들은 한자 문화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양반들도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반대 이유는 더 솔직했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법을 읽고 역사를 알게 되면 우리의 특권이 사라집니다. 글은 권력이었고 그 권력을 나누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대 상소를 올린 최만리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백성을 위해 이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느냐? 세종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1446년 드디어 훈민정음이 공포되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문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문자의 탄생을 실시간으로 기록한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훈민정음의 보급은 쉽지 않았습니다. 양반들의 저항이 계속되었습니다. 연산군 때는 한글 사용을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한글로 상소를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한글 책을 불태웠습니다. 한글은 탄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한글은 살아남았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한글을 사용했습니다. 양반 여성들은 한자를 배울 기회가 없었지만 한글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글로 편지를 쓰고 소설을 읽었습니다. 한글은 여성 문학의 꽃을 피웠습니다. 서민들도 한글을 사용했습니다. 장사꾼들은 한글로 장부를 썼고 농민들은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한글은 백성의 글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민중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은 사라졌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자 아무도 그 책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한글은 있지만 그 창제 원리를 설명한 원본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학자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만약 그 책을 찾을 수 있다면 한글의 과학성을 증명할 수 있을 텐데. 1940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한 고택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된 것입니다. 간송 전영필이라는 수장가가 그 책을 발견하고 구입했습니다. 당시 가격은 조선 기와집 10채 값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었지만 전영필은 흔쾌히 지불했습니다. 그는 이 책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재발견은 한국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쓴 서문과 학자들의 상세한 해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570년 전의 책이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한글의 창제 원리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례본을 연구한 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이 상상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문학적으로 완벽했고 체계적이었으며 독창적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문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글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연구와 설계로 탄생한 인공 문자였습니다. 20세기 중반 한글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연구했고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다. 영국의 언어학자 존 맨은 한글은 모든 문자의 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훈민정음은 문자 창제의 원리와 사용법을 설명한 세계 유일의 문헌이다. 문자의 역사에서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것은 한국인의 자랑이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한글은 놀라운 효율성을 보였습니다. 영어는 26개 알파벳으로 표현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수천 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력은 간단합니다. 24개 자판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검색 엔진에서도 한글의 장점이 드러났습니다. 한글은 음소 문자이면서 동시에 음절 문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색이 정확하고 빠릅니다. 구글의 엔지니어들은 한글을 연구하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는 처음 본다. 오늘날 한글은 한국어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은 자신들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자신들의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글날은 한국의 국경일입니다. 10월 9일, 이날만큼은 온 국민이 세종대왕과 한글의 위대함을 기립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는 꽃이 놓이고 한글 관련 행사가 전국에서 열립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이자 자긍심입니다. 세종대왕은 왜 한글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백성들이 글을 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등의 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을 표현하고 지식에 접근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세상. 세종은 그런 세상을 꿈꿨습니다. 한글의 탄생은 혁명이었습니다. 문자가 소수의 특권에서 모두의 권리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조선시대에는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거의 0%입니다. 모든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